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방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 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방 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전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임대차 시행 첫 주말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일부 카페에서는 임대차법 시행을 지켜가려는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요지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면 정부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전세입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세입자는 그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방안에 서울 재건축 단지로부터 이른바 기부 체납을 받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정청, 청와대까지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네. 4일 발표할 거냐, 5일 발표할 거냐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거론되고 있는 공급 대책은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지역 유휴 부지 활용,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 체납받는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예. 현재 용적률 250%, 35층으로 제한된 재건축을 용적률은 300%, 층수는 50층까지 허용을 하고 또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용적률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이제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였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을 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예. 2분기 성장률만을 놓고 보면 13개 OECD 회원국과 이 비회원국가 가운데 1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국은 2분기에 11.5% 성장에 단연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코로나 사태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는 뒤졌지만 미국의 마이너스 9.5, 독일의 마이너스 10, 프랑스의 마이너스 13%, 대부분이 이제 상대 경쟁국들이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과연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정부는 올해 3분기엔 중국처럼 강한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해 12월보다 6개월 만에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7월 수출 감소폭도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게
그 논리입니다. 네. 다만 이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강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수로만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 3%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요. 정부가 연 3%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 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예. 이 뉴딜 펀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을 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판매될 펀드를 통해서 마련하고요. 국민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형이고요.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꽤 매력적이지 않느냐라는 건데 당정은 일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다 먹어난 대로 5%대 저율의 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3%대 수익률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 금리가 1% 내외이기 때문에 3배가량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금과 수익률 보장, 일정 부분 이제 보장하는 상품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취지는 일단 그 뉴딜 재원 조성이지만 네. 3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을 건전한 투자로 분산시키겠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일채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네,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치용병의 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빗길에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자, 정치용병의 용,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나오실 때 비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조금 네. 덜할 때 나왔습니다. 아침 뭐 새벽에는 뭐 엄청났는데 네. 지금 출근할 때는 뭐 조금 비가 예. 잦아들긴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니까 예. 다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의원께서는. 예, 뭐 코로나와 함께 이제 기후 변화가 갖고 올 미래를 한번 실감케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집중호우가 과거 이렇게 흔치 않은 현상인데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다 같이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네. 자, 주말 이 발언이 좀 사실은 화제였는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5분 차의 발언 여기에서 임대차 보호법의 부당성을 이제 사실은 강조하신 건데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정말 자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정확한 일기예보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그것은 뭐 저는 그런 지적 자체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 아주 급격한 시기에 그 진단은 좀 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전세가 지금 한 40% 되고 월세가 한 60% 네. 됩니다. 네. 2010년도에는 비슷했는데 네. 2012년 이제 박근혜 정권 출범하면서 네. 역전되기 시작해갖고 한 지난 10년 사이에 그 5대5에서 이제 6대4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예. 하나는 추세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민간 임대가 다 활성화한 그런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유동성이 강화되고 금리가 우리가 처음 경험한 0%대 금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그런 추세적 전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처방을 보면 네. 그렇게 급격하게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그 세제를 네. 통해서 그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세금을 통한 회수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일정한 정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점이 네. 하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 또 한편에서는 전세 매물이 소폭이나마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공급 정책은 뭐 주택뿐만 아니라 또 전월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지점 또 세 번째는 경기가 이제 예. 과거랑 다르다. 그렇게 호경기에서는 전세가 갖다 무한정으로 올려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점이다. 네네. 이런 점에서 부정확한 일기예보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의원의 이 발언.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은 네. 정말 간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예. 그런 국민들한테 예. 정말 속 시원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뭐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사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 이치가 정치 논리를 이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집권 세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이 준비한 법은 착한 임대차법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권 세력이 준비한 법은 착한 임대차법이 아니라 나쁜 임대차법이 돼서 결국 임차인을 궁지에 몰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게 아니고요. 네. 시중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래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 전세를 주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도 이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모두들 갖게 해서 이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의원의 언급 중에서 이 부분 들춰내서 얘기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임대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건 네. 들어보니까 아주 박범계 의원께서 그 단숨에 역전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예, 어처구니 없는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공격한 건 이거잖아요. 당신은 임대인 편 아니냐. 그러니까 임차인 편을 안 들고 임대인 편을 들었다. 예. 또 하나는 그리고 당신도 얼마 전까지 두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대인 편을 윤희숙 의원이 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되면 임대인들은 이러한 자구책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자구책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임차인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세상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임대인들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다음에 임차인도 분명히 우리 임대인이 그렇게 움직일 거야. 이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큰 걱정과 혼란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해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네. 이것을 윤희숙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고 윤희숙 의원은
또 하나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 네. 그게 이제 소위 국회 상임위의 그 축조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각각의 부작용, 이 예상치 못한 효과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당신도 두 채 아니었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윤희숙 의원은 한 채를 팔았어요. 그것도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세종시 집값을 팔았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그 얘기 충분히 할 얘기 되죠.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 집은 한 채지만 오피스텔 하나, 건물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으로써 박범계 의원은 그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무지하고 본인의 위선을 드러냈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생각해서 박범계 의원이 욕풍을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 이럴 경우는 차라리 아들딸한테 줄 거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조카한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들딸한테, 그러면 집 없는 아들딸한테 준다는 건가요? 집 없는 아들딸한테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다주택에 대해서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집 있는 아들딸이라고 한다면 집을 놔두고 들어와 살 리가 없고요. 네. 집 없는 아들딸이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거기 들어가서 살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카한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직계 좀비 사카트만 들어와서 임차를 하게 할 경우에만 사실은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하는 법 취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된 지점이 있지만 2년 전에 결국 민간임대를 포함하여 양질의 공공임대를 갖다가 한 전체 가구수의 20%까지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 상한제 5%를 지킨다고 한다면 4년 혹은 8년 그렇게 중수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얘기가 이미 2년 전에 발표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시장이 교묘하게 반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미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왔던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고령 소득자를 갖다가 배려한다고 해야 하는 지적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5%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새 예산안을 갖다 짤 때 공무원 그 임금 인상률을 2.5%로 자동으로 박아놓거든요. 네. 그거는 물가 인상률 1% 플러스 알파인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한 번에 5%씩 그래서 갱신을 해서 2년에 5%, 4년에 10%라고 한다면 고령 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일가 그 실거주 기간이 오래된 고령 소득자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로 보완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디테일면에 있어서 사실은 사실에 기반해 있지 않다 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네. 이게 다른 말이 또 나왔는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에 다가올 것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 나쁜 정책 아니다. 이런 맥락 의견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더 큰 자살골을 넣은 거죠. 자살골 또 한 방이라고요. 네. 예, 뭐 윤희숙 의원이 뜨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다가 이 박범계 의원이 자살골 넣자 본인이 만회골 넣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점수차를 벌리는 자살골을 넣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윤준병 의원한테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 이 한마디로 이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는 알 수 있어요. 당신도 월세 살아봐라. 그랬더니 윤준병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도 월세 살고 있다. 그거는 국민들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에요. 윤준병 의원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다며요. 그리고 자기는 지역구인 그 정읍인가요? 전부 거기에 월세 살고 있다는데 만약에 윤준병 의원이 앞으로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대세다. 나도 월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 집 팔고 전북 정읍에 집을 사는 게 옳죠. 그래야지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사는 거 자연스러운 얘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시장이 반격하는 거 정부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 저는 윤희수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이 말 국민들 마음속에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번 법이 되면서 앞으로 전세가 월세로 완전히 전환되고 그래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커질지 이걸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동산도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묵시적으로 지금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윤희숙 의원 및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0년, 91년 그 당시에는 그 경제 성장률이 7%였던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전세를 갖다가 30%, 25% 2년 연속 올려도 네.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감내가 가능했던 시기죠. 그래서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평균 1%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게 예상되는데 네. 그러한 시기에 과연 과거처럼 30% 25% 올리고 전세 보증금을 네. 그렇게 또 전세 매물 갖다 급격히 거둬들이는 거 이것은 뭐 실제로 불가능하다. 여기도 일정한 시장 원리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 전세라고 하는 것이 양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임차인들한테는 희망의 사다리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월세에서 시작해서 싼 전세 또 비싼 전세 그래서 자기 주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다주택의 사다리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양산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자동 조절 기능을 해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점을 갖다 이제 윤 의원이 지적했다고 보고요. 물론 전세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월세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 지적이 일면 사실인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전세가 모주택자한테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네. 거주 비율이 전세는 한 22%로 봅니다. 근데 월세는 한 30%로 봐요. 그러니까 중서민들한테는 더 힘든 지점이 있는 것이죠. 월세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갖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에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그때 민간 임대주택 양성화하면서 이제 월세가 세계적 추세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서민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밥 대신 빵을 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반 그 중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밥 대신 빵을 먹는 것, 비싼 빵을 먹는 것 이런 것이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책을 갖다서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존경하는 민 의원님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서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소위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보증금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큰 전세 나아가서는 그 보증금을 기반으로 집을 사서 주택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세상 이치,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거든요. 근데 월세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생계비의 일부가 아니라 생계비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그야말로 이 가계경제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고 가계경제가 왜곡되면은 이게 소위 건전한 소비활동과 경제 선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우리 지금 경제에 정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월세로 전환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네, 그건 뭐 이미 제가 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에 통과되는 2020 소득세법을 포함한 내년 국세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다주택에 대한 회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가 과거 같은 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올릴 수도 없고 또 전세 갖다 월세로 전환한다는 게 과연 쉽겠느냐. 가령 뭐 7억 하던 것을 갖다가 1억 보증금을 내려서 월세를 준다고 하면 6억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장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놓는 분들이 뭐 3억에서 한 5억, 7억, 10억 정도를 갖고 현금을 쌓아주고 있다가 나 월세로 전환할게. 그래서 그걸 갖다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막 어떤 공포를 갖다가 지금 과장하고 패닉 상황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불안정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태도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 흐름 자체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주택의 어떤 불로소득을 갖다 회수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 정책이 나오면서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갖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 가까운 사회주택을 갖다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병행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게 증오심만 선동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호영 대표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얘기하셨는지는 알겠는데요. 예. 국민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산주의라는 표현.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흥묘백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잡을 거다 그게 아니라 네. 현재 임대차 이 3법은 부동산을 못 잡고 임차인을 더욱더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하얗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발언이 왜 국민들 공감을 불러일으켰느냐. 참으로 쉽게 그러나 국민들 이 마음에 절절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 엄혹한 이 소수 야당의 서름을 뚫고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윤희숙 의원의 이 발언들이 왜 국민의 이런 환호를 받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정치 선동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네.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이고 또 뭐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하고 이런 것. 지난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통합당 그 전신 쪽에서 해왔던 선동 방식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해줬을 때 그러니까 0%대 초저금리이고 유동성은 사상 최대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냐. 미래통합당은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급조해서 주택 100만 원을 갖다 공급하겠다. 이건 뭐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정치적 전선을 거갖고는 국민 생활에 돌아가는 게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속도전 이렇게 강한 빠르게 지금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속도전 어떻게 뭐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브레이크가 풀렸으니 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뭐 내일 아마 부동산 관련 법안 전부 통과시킬 텐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갖다 내다 다 버렸기 때문에 아마 폭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동산 이 임대차 3법 말고도
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이 부동산 입법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한마디 쓴소리 했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냥 뭐 당원들이 달려들어서 이지매를 놓으니까 하루 만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 나아가서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아예 그냥 금태섭 우리 전 의원 사례를 들면서 협박하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것이 비판을 수용하는 거는커녕 이견,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아니면은 조금의 속도를 조정해보자라는 것조차도 아마 용납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전체주의적 정당의 모습을 띠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네, 민정우 의원께서는. 예. 그 임대차 3법 플러스 이제 2020 세법 개정안인데요. 특히 임대차 3법은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적 어떤 속도를 갖다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6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내년도에 국무회의 통과해서 1년 후에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말도 못하는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처럼 오늘 즉시 발효해야 할 그러한 긴급성이 있었다.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면 나라가 정말 완전히 절단 날 정도 어떤 사건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이번 주에 공급대책까지 나오면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세 가지가 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결과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시장의 법칙이 상당한 정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여전히 SNS 활동 원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하셨고 특히 이제 특정 장소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회에 간다면서 일정 일부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죠. 자, 국정원장의 동선과 일정 보안상 이건 뭐 제가 맞죠? 이건 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92년도에 정치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28년간 뭐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나 권력 밖에 있을 때나 박지원 의원처럼 언론에 어떤 관심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드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중독증 같은 건데 이제 저 공용폰만 쓰십시오. 그 개인 폰 내려놓고 접어놓고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공용폰에는 어플을 갖다가 아주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번호하고 번호 저장하고 문자 보내는 기능 빼놓고는 다 없애는 그런 공용폰만 쓰십시오. 네, 그냥 한마디로 일갈하셨습니다. 공용폰 쓰시라고. 네, 민정우 의원께서. 적절치는 않죠. 그런데 저도 괜한 시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명심해야 할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명 과정에서 아직도 이제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죠.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뒷전에도 과연 비밀 합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북한 관련 일을 할 때 보다 신중하고 보다 투명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일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마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박지원 이 국정원장은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란을 딛고서 본인이 국정원장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어떤 비밀 이 공작식의 남북 이 대화를 풀어나가거나 남북 협력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거대한 이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평생 정치한 분인데 과연 국정원의 공직 업무 소위 이 공적 업무를 과연 정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방식대로 이 국정원장에게 요구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간다라고 하는 SNS 이 올린 것 갖고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지금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박지원 국정원장 늘 매사에 예. 본인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여러 우려와 걱정들 괜한 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빗길 뚫고 오신 정치영병 두 분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 뭡니까? 네, 오늘은 정말 이제 음식 재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해양수산부 선정 8월 이달의 수산물 전복과 장어 이야기입니다. 전복과 장어요. 예. 비싼 음식들인데 이거.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보양식이고요. 예, 가격도 네. 좀 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전복과 장어 8월의 수산물 선정됐는데, 자, 물론 둘 다 보양식이죠. 네, 그래서 네.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저희 동북아 3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보양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전복을 바다의 황제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다의 황제요. 네, 세종실록 시리즈의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으로 기록되기도 했고요. 예. 뭐 그렇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8월에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이 인터뷰에서 보면은 여름 더위에 특효약으로 여길 정도로 좋은 식품이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라고 예.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 이분도 상당한 이 해양수산물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네. 특별한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그 네네. 다음 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 이제 그달의 해산물, 수산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재료들을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먼저 전복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전복이 사실은 예, 너무 다 익숙하죠. 알죠? 그리고 어느 네네. 순간부터 양식이 예. 되면서 예. 사실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네.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죽 가장 익숙하고요. 뭐 회도 예.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찜, 탕, 구이 뭐 다양하게 하는데 버터구이도 굉장히 많이 하죠. 버터구이요. 예, 요즘에는 네. 그릴이나 오븐에서 많이 굽는 것 같긴 하고요. 팬보다는 예.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예, 오븐 예. 안에서 찌듯이 굽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예. 그 전복죽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식재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잘게 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섞어서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네, 약간 네, 약 예, 예. 먹듯이 예. 약간 병원 갔다 오거나 네네. 이렇게 병치를 한 다음에 네. 보양식으로 챙겨줬던 약간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으면은 집에서 챙겨주셨던 나름 추억의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주 못 그러니까요. 먹어서 아쉬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네. 죽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또 말씀하신 대로 뭐 회. 요새 회 굉장히 회는 많이 좋습니다. 먹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칼집을 내는 방향이 있는데 앞뒤를 이제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렇게 썰어야지 질긴 맛이 좀 덜해지고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예. 치아가 약한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죠. 생각보다 쫄깃한 식감보다는 딱딱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 씹으면은 이가 약하신 분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 어르신들은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 찜으로 먹습니다. 대부분 일본식 술찜이라고 하는데요. 술찜. 예. 물하고 청주를 1대1로 섞은 다음에 네. 얇게 썬 무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이용해서 전복을 2시간, 3시간 정도 약한 불에서 쪄내는 겁니다. 2-3시간을요? 예. 그러니까 약한 네. 김에서 오래도록 익히면서 이제 부드러워지는 건데 예. 중급 이상의 일식당에 가시면은 이것이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반점 정도 해가지고 네.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약한 불에서 오래도록 찌는 게 방법인데요. 예. 그냥 찌면은 식감이 좋은 전복의 장점만 가지고 있고 예. 향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물과 청주를 섞어서 청주의 향을 입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일식 요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복 내장도 좀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전복 내장 많이 안 먹었는데 요새는 예. 이제 많이 그런 레시피가 돌면서 지역 외에서 서울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전복 내장이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전복이 바다에 있으면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먹으면서 크기 때문인데 네. 이 소화된 해조류들을 내장에 갖고 있고 요거를 소스나 아니면 죽에 넣어서 초록색 색을 낼 때도 예. 해조류의 냄새 그러니까 이제 맑은 바다 향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내장이 저런 걱정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께서는 우리 낙지 우리 네. 머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머리는 아닌데 그 부분이. 그렇죠. 이거 안에 사실은 뭐 중금속 같은 거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사실은 남아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는데. 이게 네. 이게 관련자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네. 부분일 수 있는데요. 네. 뭐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리자면은 서양 사람들이 종종 네. 이제 회를 기피하면서 나는 네. 수는 먹지 않는다라고 농담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해산물에서 일정 부분 검출이 되는 거 있는데 예.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 않은 네. 그런 거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선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낙지랑 전복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낙지는 양식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 전복은 양식을 많이 하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더라도 오염도가 많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많지 않을까. 분명 싶긴 합니다. 제기되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연구 자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은 건강을 떠나서 맛적으로는 내장이 네.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반려동물 많이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분 많은데 네. 그러면 또 이 굴을 삶아 또 이- 반려동물한테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뭐 다양한 조심해야 될 것이죠. 게 근데 있- 이제 네, 네. 아시겠지만은 뭐 예. 반려동물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 네, 아시겠지만은 네. 예. 그 본인들이 먹는 걸 주는 건 좋지 않죠. 네. 네. 단지 이제 예. 그 동물 전용 음식으로 네. 나온 것만 주는 게 맞는 건데 예. 전복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사람도 알레르기가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이 전복 내장이 고양이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에게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주지 마라. 뭐 내장. 맛있으니까 본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자, 서구 쪽에서는 전복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은 서구 예. 쪽에서는 전복 먹는 역사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쫄깃한 식감을 네.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부드러워야지 먹고 고기마저 즐기면 그거는 처리를 잘못한 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복도 다른 홍합이나 조개류에 비해서는 많이 선호되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쪽에서 수출용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전복을요? 네, 다만 이제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약간 예.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일본식 아까 얘기했었던 술찜 조리법이 퍼지면서 그것을 이제 뭐 스테이크에 곁들임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 요리에 다양한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슐린 가이드 뭐 이를테면 별 몇 개 정도 되는 데는 가야 그렇죠. 먹을 수 현지에서 있겠다. 굳이 전복을 찾아 먹는 그러니까요. 식도락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조개, 네. 그다음에 홍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이유는 살이 부드럽기 때문인 부드럽기 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홍합 외의 조개류들은 굴도 굉장히 좀 좋아하죠. 괜찮지 굴도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그래서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네. 서구권에서는 먹은 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확실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동양권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전복을 좋아하는 걸 우리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예.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중국에서는 말려 먹는다고. 건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네. 그 건 식재료를 워낙 많이 쓰는 예.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건전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생전복을 한번 말려서 네. 불려서 국물을 내는데 그 국물이 굉장히 진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건 해산물에 수프도 있는데 네. 그 건전복을 쓰는 수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불도장이죠. 네네. 대표적인 중국 보양식 되겠습니다. 하긴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이제 말렸다가 다시 맞아요. 이제 육수를 내면 이제 네. 그 향이라든지 맛이 훨씬 더 진하고 그렇죠. 그 가죠. 네. 같은 원리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복에서 장어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장어 요리
어떻게 먹죠? 장어도 뭐 네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먹죠. 대표적인 예. 보양식 중에 하나고요. 예, 우리 많이 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구이가 예. 제일 유명하고 예, 예. 그다음에 튀김도 있고요. 탕도 있죠. 튀김. 예, 그 튀김은 우리가 많이 안 먹지 장어 않나요? 튀김을 네네. 종종 장어 살튀김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유명한 건 장어 뼈튀김. 뼈튀김이요. 장어 전문점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예. 칼슘 얘기를 하면서 죽이지만 사실 아. 영양소보다도 그 예.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삭바삭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 술 안주로 나쁘지 않죠. 과자 예.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구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예.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있잖아요. 예, 사람에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예, 취향이 예. 갈리는데 또 양념파는 간장 양념과 고추장 양념으로 갈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 맛을 즐기면서 먹는 구이가 한국 문화에서는 가장 일반적이죠.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장구이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갈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장어구이 같이 먹으러 갔다 이거 싸우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예, 예. 간장구이에 생강채 얹어서 먹는 거 참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그렇게 먹죠. 그리고 먹지 않나요? 네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보양식이다 보니까 열을 더 낼 수 있는 부추랑 곁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냥 깔끔하게 소금 뿌려서 네. 간단히 예. 딱 장어의 본연의 맛을 예, 느껴서. 예, 예.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렇게 예. 먹는 분들 많이 있고 저 또 복분자 주로 복분자. 있죠. 아, 그렇죠. 같이 네. 많이 먹죠. 같이 잘 어울립니다. 탕도 있지 않습니까? 장어탕? 장어탕은 사실은 예. 장어구이만큼 쉽게 접하기는 힘든데요. 저는 좀 오래전에 네. 예,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네, 어떠셨어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추어탕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멀겋게 하는 장어탕도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어탕에 예, 이제 예. 미꾸라지 대신 네. 장어를 넣어서 보양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통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갈아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보양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네. 자, 장어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걸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장어를 이렇게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고단백 네. 식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찾아 먹었었는데요. 네. 역사 속 기록에는 연산군이 장어로 마늘백숙을 해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마늘 백숙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삼계탕을 끓일 때 예. 많이 끓이시잖아요. 백숙이나 삼계탕을 끓일 때 마늘과 대추 같은 걸 넣는데 이거를 이제 마늘을 잔뜩 넣어서 네. 부드럽게 만들고 또 이제 장어로 이제 국물을 내 가지고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을 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의 기운을 네. 북돋아준다고 믿고 그렇게 네.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장어도 일본에서 당연히 인기가 높은 수산물인데. 그렇죠. 일본 근데 사람들이 네. 오히려 저희보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어는 또 이게 그들만의 또 특별한 또 요리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게 예,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장어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붕장어, 뱀장어, 뭐 갯장어, 먹장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 붕장어 회가 흔한 편이라고 해요. 풍장어는 바다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일식당 가면 이제 아나고라고 아나고로 하고요. 예, 보통 하죠. 그래서 잠깐 정리하자면 붕장어는 이제 아나고고 예. 이제 뱀장어가 운하기, 예, 예. 갯장어가 하모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도 예, 예.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를 섞어 쓰다 보니까 약간 네, 문제가 있죠. 헷갈리는 예. 경우가 있는데 꼼장어도 있고. 꼼장어 있죠. 먹장어라고 하는. 먹장어, 사실은 예, 이건 예. 장어도 아니라고 해요. 예, 예. 네, 종류가 좀 다르다고 네, 네, 합니다. 네. 하지만 예. 저희는 뭐 꼼장어 숯불에 구워가지고 오덕오덕 먹는 거 좋아하기도 예,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선 살을 그대로 살려서 썰어내는 네, 네. 다른 회와 달리요. 예. 장어살을 잘게 다져서 꼭 짜서 이렇게 약간 포실포실한 이제 네, 모양을 네.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를 많이 보였을 거예요. 예. 장어 피에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예. 짜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탈이 나기 때문이라고 네네. 해요. 아, 그렇군요. 이 맛있는 장어 요리 얘기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네, 52 이 두 분입니다. 가지 식재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약간 빠듯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잠수교와 동부 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크게 오르면서 일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어 통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와 비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 변함없이 슬기롭고
즐거운 내용, 편들지 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